반갑습니다. 신한카드에서 사업비 관리 시스템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변상지라고 합니다. 오늘 로봇산업진흥원 시스템 관련된 교육도 있고요. 카드와 관련된 교육도 있는데 오늘은 화면이 조금 이원화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자분 영역도 있고 일반적인 사용자 영역도 있으시다 그래서 주는 사용자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관리자분들이 하셔야 되는 역할 주관기관이라고 하셨네요. 6개. 참여기관 분들도 관리 업무를 또 재교부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관리기관, 참여기관 관리 업무도 진행을 하신다 그래서 사용자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관리기관 영역의 부분도 같이 좀 혼합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모든 사업의 근간이 되는 부분은 이제 업무 흐름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에 대한 큰 틀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아라비아 숫자에 따라서 이제 흐름이 있습니다. 이제 사업을 협약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진흥원 혹은 주관기관과 협약을 맺으셨거나 맺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수혜받는 예산, 그 다음에 협약에 대한 조건, 뭐 당해년도 사업 수행 기간이 어떻다, 아니면 예산을 얼마 범위 내에서 하고 자부담은 어떻다, 이런 등등에 대한 협약 조건이 있을 겁니다. 이런 같은 게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만든 사업비 관리 시스템에 이제 기관이 먼저 등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이 뭐 사업자 번호는 어떻고 뭐 주소지는 어떻고 하는 간단한 정보가 등록이 돼야 되는 이후에 사업비 관리 시스템의 예산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관리기관에서 설정을 해주십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주민등록 역할을 하는 과제의 고유한 번호가 있습니다. 이런 번호도 체번이 되고요. 예산 정보도 확정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을 수행하는 책임자에 대한 인적사항 이런 것들이 등록이 된 이후에 사용자들 수행기관 입장에서는 사용자 등록이라 그래서 이제 저희 시스템에 회원가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사업을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적사항들을 추가로 넣어주시고 나중에 여기에 등재된 분들이 사업비를 집행하실 수 있는 혹은 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제별로 연계가 된 이후에 카드를 쓰시든 계좌이체를 사용을 하시든 모든 데이터들은 사업비 관리 시스템에 적재가 되고요. 이 부분을 주관기관이나 로봇산업진흥원 같은 관리 전문기관에서는 모니터링을 하십니다. 국가 사업비로 조성되어 있는 자원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시다가 당해년도 사업 수행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업무를 이제 정산 업무를 마치는 이런 게 큰 틀의 업무는 되는데 여기서 흐름에서는 이제 과제 수행조로 변경한다라는 그 부분까지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약이 이루어지고 협약에 대한 데이터를 갖다 입력을 한 이후에 참여하시는 사업 참여자에 대한 정보라든가 예산 정보에 대한 입력을 하게 난 이후에 간단한 심사가 있습니다. 협약서대로 시스템에 입력이 됐는지를 한번 모니터링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관리기관에서 해주셔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진행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 수행기관 입장에서 집행내역을 입력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선은 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화면에서 보시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사업자 등록번호서부터 기관에 대한 연락처까지에 대한 정보들인데 대부분의 협약에 대한 정보들은 사업 수행기관이 저희 상담 콜센터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느 사이트와 같이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이제 저희가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아이디 패스워드 만드시는 방법 자체는 인터넷 환경에다 익숙하실 테니까 이슈사항은 없고요. 다만 기존에 쓰셨던 아이디를 재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신규로 등록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사용이라는 표현은 저희 신한카드에서는 이제 국가 R&D 사업도 많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신한카드상 이미 아이디 패스워드를 만드신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만들어둔 아이디 패스워드를 재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굳이 새로 등록하실 필요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증기관이냐 비인증기관이냐라는 이슈가 있는데 인증이라는 거는 이제 참여등록이나 인증되지 않은 분들은 저희한테 처음에 등록하시는 분들은 저희 거절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등록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간부담금, 이제 기관 자체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현금과 현물 부분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현물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문기관이 설정한 가상계좌에 먼저 돈을 입금을 하고 그 예산이 들어온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제 보통 그러니까 매칭 펀드라고 표현을 하고 민간 자부담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돈이 입금이 돼야 정부에서 지원금이
이제 뭐 7대3, 뭐 9대1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간분이 자부담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현금일 경우에는 먼저 설정된 과제에 맞춰서 설정되는 가상계좌에 자부담분을 입력을 해주셔야 과제 예산이 생성이 되고, 보시는 것처럼 가상계좌 발급 확인서를 확정된 이후에 해당 계좌에다 기관에서 납입하셔야 되는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이전일이라든가 아니면 금액을 정확하게 맞춰서 넣어주셔야지, 안 그러면 에러가 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입금 자부납 하셔야 되는 부분을 한 번에 넣으셔야지, 분할해서 넣으신다든가 아니면 약속된 날짜가 아닌 다른 날짜에 넣으면은 이 돈이 왜 들어왔는지 확인이 좀 곤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에 맞춰서 입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결제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집행을 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제 카드 결제 대금을 갖다 강제로 저희가 인출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좀 해주시면은 사용자분들이 좀 편리하십니다. 안 그러면 그냥 껌껌이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먼저 동의를 좀 해주셨으면 한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에 대한 등록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당해년도 사업수행기간이 되거나 민간에서 부담에 대한 자부담이 이미 협약에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입력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입금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상태라는 변경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거는 관리자분 영역이긴 한데, 아까 전에 협약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한다라는 부분이 사용 수행 중이 되겠고요. 입력이 된 이후서부터 이제 집행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당해년도 사업 수행 기간이 종료가 되면은 사용 내역 입력이 가능한 기간, 그 다음에 사용 내역이 입력이 종료가 되는,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뭐 중단이나 이런 거는 불미스러운 일로 발생했을 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가 당해년도 사업 수행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록 집행은 못하지만 정상과 관련되는 업무를 하셔야 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사용 내역 입력 가능 시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용 내역 입력을 더 이상 입력을 못하고 이제 정상 마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과제 종료, 사용 내역 입력 불가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별로 업무가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제 협약에 대한 목록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먼저 전문기관 영역, 그러니까 관리자 영역 화면을 먼저 조금 더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반 관리자분들이 이제 전문기관이나 일반 관리자 분들이 협약의 과제에 대한 정보를 생성해 주시는 겁니다. 과제 담당자나 과제 번호, 과제 명서부터 책임자에 대한 이메일 정보까지는 관리부서에서 생성해 주시는 영역입니다. 이 정보가 등록이 돼야 사업을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이디 패스워드 치고 들어왔을 때 내가 수행하는 과제에 대한 정보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정산에 대한 필요로 하는 협약 정보와 참여 인력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 업무를 맡으시는 분들은 이 영역의 관리 아이디 패스워드 권한을 받으신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의 분야에 맞는 과제를 생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생성하게 되면 이런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 건별로 입력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엑셀 파일을 통해서 다건을 동시에 한 번에 입력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과제를 한 번씩 입력하시는 게 정확성은 더 높습니다만 조금 불편하실 거고, 엑셀 파일로 업로드를 하시면은 통상 한 10건에서 20건을 동시에 한꺼번에 업로드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때 주의사항이 데이터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참여연구원 이름, 한글이 들어가야 되는 정보에 영문을 넣다든지, 아니면 뭐 인적사항에 대한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어야 되는 영역에 뭐 아라비아 숫자 대신에 뭐 알파벳이나 한글이 들어가면 에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좀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건 입력이 완성이 되면 협약관계에 대해서 목록에 대해서 협약과제 목록 조회라는 통해서 이제 관리자분이 생성한 메뉴를 조회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본인들 아이디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갔을 때 내가 수행하는 과제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조회가 돼야 이 시스템에 들어왔을 때, 사업비 관리 시스템에 들어왔을 때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업 관리자분이 사업 과제 고유 번호나 사업 수행하는 기관, 그 다음에 그 책임자에 대한 인적 정보 등을 먼저 생성을 시켜주시고 협약 준비를 해주셔야 일반 사용 책임자나 주관기관의 책임자들이 들어오셨을 때 내가 수행하는 과제가 조회를 해서 클릭을 한 이후에 집행 협약과가 되는 정보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그림 제가 큰 틀에 말씀드렸던 관리자분이 먼저 과제를 생성해 주시고 그 부분이 완성이 된 이후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해당 정보, 협약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시는 화면으로 전환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넣어주셔야 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관적 상세에 대한 정보인데 아까 전에 뭐 과제 고유 번호만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기관 정보라든가 그분의 연락처, 사업 총 기관 이런 등등들은 모두 사업을 수행하시는 사용자분이 사전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특히 예산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비세목별 예산에 대한 정보 등으로 협약서에 맞춰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여기 입력된 정보가 잘못되면은 심사 반려가 날 수가 있습니다. 왜? 협약서대로 입력을 해주셔야 예산 정보를 잘 하고 나중에 정산 때 효율 관리적이 되는데 입력을 잘못해 주시면은 오류가 발생했다 해서 거절을 해서 담당 간사님이나 혹은 관리자분이 다시 입력을 유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입력을 주의 깊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참여 인력에 대한 정보도 넣어주셔야 됩니다. 혼자서 사업을 수행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사업을 참여하시는 분이 아마 복수로 존재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인적사항이 되고 특히 인건비를 수혜받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해당 정보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정부로부터 받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민간에서 자부담하셔야 되는 영역에 현물로 인건비를 대는 기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정보도 넣어주셔야 나중에 정산 때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인적 정보는 상세하게 넣어주시는데 여기서 인적 정보를 넣어주시는 중요한 키값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예전 같으면 주민등록번호를 갖다 입력을 유도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아시겠지만 요즘에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저희가 임의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관리 키값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과학기술인 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체번을 받은 이후에 해당하는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실 수 있도록 사전에 그거는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약이 완성이 됐다라는 것을 과제 구성도를 통해서 사업을 수행 중으로 바뀌어 있는가 혹은 바뀌지 않았느냐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입력된 정보가 제대로 되면은 심사 수행 중, 그러니까 과제 수행 중으로 바뀌게 되지만 만약에 입력된 정보가 잘못 들어가 있으면 반려가 납니다. 그래서 다시 입력을 유도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과정이 반복이 안 되게 한 번에 물 흐르듯이 갈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입력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여 인력은 사업이 수행하는 중간에도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초에 5분 정도, 뭐 홍길동, 박길동, 조길동 이런 분들이 수행을 하실 수 있다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정에서 퇴사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로 신규 인력을 고용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신규로 체번을 한 이후에 참여 인력을 추가로 등록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보이시는 화면처럼 생년월일 성별 이름과 그 다음에 본인을 검증할 수 있는 휴대폰이나 이메일 검증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넣어주시고 과기번호를 넣어주시면 신규 인력으로 등록이 됩니다. 신규 인력을 등록한 다음에는 두 번째 단계로서 이분이 과제에 얼마나 참여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과제 기여도가 5%다, 10%다, 뭐 필요에 따라서 100%다 라는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에 대한 정보 입력을 갖다가 비율에 맞춰서 넣어주시는데요. 넣었을 때 또 그거를 월별로 또 상세하게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수행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당연히 책임자분은 12월까지 고정적으로 참여를 하시겠죠. 그렇지만 참여 인력 중에 일부는 중도 퇴사하실 수도 있고 중도의 신입 사원으로 입사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1월 1일로부터 5월까지는 홍길동이라는 분이 참여하셨다가 사후에 퇴사를 하셨다. 그럼 6월부터는 참여율이 0이 됩니다. 반대로 조길동이라는 분이 1월부터 5월부터는 참여를 안 하시다가
6월부터 참여를 하셨다. 그러면 6월부터 참여율이 최소한 15% 이상 참여율이 발생이 되면서 해당하는 과제 사업 수행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입력된 데이터가 유지가 돼야 되고요. 만약에 정산을 하실 때 이 정보가 불일치되면 정산 때 지적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여 인력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잘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를 받으시는 분이 있고 단순히 사업에만 참여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참여 미참여 혹은 참여율 이런 관리 체계가 있으니까 그 정보도 정확하게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의 담당자라고 해서 그래도 공적 자금의 자금이 이체가 됩니다. 근데 아마 연구 책임자분 혹은 사업 책임자분이 혼자서 이체를 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기관의 재무 담당 부서나 회계 담당 부서 직원이 통장에 대한 관리 혹은 정부 예산에 대한 관리를 출납을 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사전에 등록을 해주셔야 그분이 나중에 통장에 대한 이체 내역이라든가 자부담 내역이라든가 나중에 환불 이런 등등에 대한 업무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펌뱅킹 담당자를 등록을 해주셔야 그러니까 이겁니다. 예산을 집행을 하고 싶으시면은 누군가가 이체 정보를 넣고 이체를 실행하셔야 되는데 이체 정보를 넣는 거는 사업 책임자나 참여연구원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이체를 실행하는 분은 펌뱅킹 담당자라는 분이 최종 확정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왜? 기관의 자금, 비록 우리 기관에 돈이 입금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공적 자금을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는 좀 자금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분이 입력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사업 수행자 책임자는 반드시 사업의 업무에 집중을 하실 거고 펌뱅킹 담당자는 자금의 집행에 대해 집중을 하실 수 있도록 업무를 좀 분산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당히 넣어주시면 되겠고 이체 비밀번호는 당연히 이제 통장에서 인출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놓으셔야 정확하게 관리가 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영역이라든가 어떤 일반적인 거는 계좌이체로 이루어지지만 이제 활동비성 영역, 뭐 식사를 하신다든지 교통비를 지출을 하신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사업비 카드로 발급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카드는 이제 저희 신한카드사에서 만들어진 카드를 발급을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고객을 크게 두 가지 분류를 합니다. 한 번이라도 저희 신한카드를 만든 이력이 없는 분들은 신규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이라도 다른 상품이라도 만든 이력이 있으시면 기존 고객입니다.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하고는 좀 신청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어요. 기존 고객이라면은 온라인에서 법인공인인증서 혹은 요즘에 이제 인증서 개념이 조금 바뀌어서 금융공인인증서 혹은 공통인증서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그거를 통해서만 인증 절차에 의해서 추가 발급이 가능한데 신규 기관인 경우에서는 좀 구비서를 좀 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온라인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거를 좀 번거롭지만 신규 기관인 경우에는 구비서를 내주셔야 되는데 주의사항이 이런 겁니다. 저희도 금융사다 보니까 이제 지침이 하나가 있는데요. 금감원에서 지침이 뭐냐면은 1년 이상 금융사와 거래가 없으면은 비록 과거에 발급 이력이 있다고 해도 그들은 신규 고객으로 감안을 해야 된다. 즉 신한카드를 발급하신 적은 있습니다. 근데 올해가 21년인데 최종으로 쓰시는 게 뭐 19년 12월 31일이세요. 그 이후에는 저희하고 거래 내역이 없으신 겁니다. 그러면 20년 1월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는 신한카드를 소지하거나 집행한 적이 없으면 21년 1월서부터는 그분들은 신규 고객이 됩니다. 1년 이상 카드 사용 실적이 없으면 신규 고객으로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나 온라인 발급만 가능했었는데 왜 또 구비소를 내야 돼? 라고 문의 전화를 많이 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1년 이상 금융거래가 없으시면 비록 과거 결제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신규 고객으로 저희는 간주하기 때문에 1년 이상 공백이 없도록 죄송하지만 거래를 좀 해주신다든가 아니면 좀 주기적으로 연구 협약을 죄송합니다. 사업 협약을 정부 보조금을 주기적으로 받으시면은 이런 불편사항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집행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 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은 크게 이슈가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다음은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협약에 대한 조건도 전산 시스템의 입력을 다 마무리 졌고요.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정보도 다 마무리 졌습니다. 이제 그리고 카드 신청도 마무리 짓고 카드도 수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에 대한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는데 집행은 이제
저희가 큰 틀은 이제 한번 작년에도 이 설명을 했었고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20년 사업도 수행한 이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정부 사업을 수행을 해보셨을 겁니다. 즉 연구비나 혹은 사업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에서는 이제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자금 관리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것을 되게 중요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예산을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있다가 필요에 맞추어서 요청을 할 때마다 건별로 지급을 하는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그림으로 설명된 장표를 보여드리는 게 조금 빠를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 처음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인 거죠. 우선 어떤 특정 과제별로 예산에 대한 설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어떤 비세목에서 집행을 하겠다라는 선보고를 합니다. 과제별로 나는 홍길동에게 200만 원의 21년 2월 급여를 지급하겠다. 의사결정을 이루셨어요. 그거는 사업 책임자든 기관의 펀뱅킹 담당자가 하시던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이차저차한 사유로 홍길동에게 200만 원의 21년 2월 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 사유는 뭐 인건비,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거는 사업 참여율, 이런 등등등이 있겠죠? 그런 정보들을 넣습니다. 그러면 입력된 정보를 사업비 관리 시스템에서 제대로 어떤 필수 입력값들을 제대로 넣어주셨는지를 검증을 하고 이 부분이 확정이 되면은 집행이 가능한 상태로 바뀝니다. 그러면 민간 기업일 경우에서는 해당하는 예산에 대한 근거를 근거로 해서 실제로 펌뱅킹이 일어납니다. 즉 로봇산업진흥원에서 갖고 있는 가상계좌에서 혹은 또 민간에서 부당한 자부담 계좌에서 목적지 계좌로 이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조회만 할 수 있도록, 즉 정부 예산을 건별로 지급을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기관에 먼저 선입금을 해야 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에서는 혹은 정부를 대행하는 로봇산업진흥원에서는 예산을 쓸 수 있는 권한을 드리는 거죠. 실제로 통장에 자금을 이체해 드리는 게 아니라 권한을 드리고 있다가 그 쓸 수 있는 권한에 육하 원칙에 맞춰서 그다음에 시스템 입력에 맞춰서 필수 입력 데이터를 넣어주시면은 이체가 일어나는 방식을 통해서 사업비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아마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대표적인 게 통합 이지바로 혹은 통합 ICMS 혹은 이나라 도움 시스템 등등이 이름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습니다. 정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선보고를 하시고 시스템에서 펀뱅킹을 통해서 목적지 계좌로 이체를 하신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정산 보고를 한다. 이 부분의 프로세스는 동일합니다. 현재 모든 전문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적 자금의 관리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념을 해주시고 이 설명을 들어주시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또 아까 전에 관리자 권한을 다시 말씀드렸는데 핵심은 이제 운율을 따라서 한다면 선보고, 후 집행, 재보고입니다. 선보고, 사용하기 전에 먼저 필수 입력값을 입력하고 실질적으로 자금의 이체가 일어난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재보고, 확정받는 보고. 그래서 선보고, 후 지고, 재집행, 선보고, 후 집행, 재보고. 이 프로세스만 이해를 해주시면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모든 국가 자금, R&D 예산이든 사업비 예산이든 보조금 예산이든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이 화면이에요. 먼저 선보고하고 나서 집행을 갖다 자유롭게 한 다음에 그 이체를 전문기관에서 대행해드리는 방식. 이 방식은 로봇산업진흥원의 어떤 공적 자금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에서만 하는 방식이고, 이 방식은 민간기업, 그러니까 일반 사업 수행기관 및 일반적인 기관이 해당하는 방식입니다. 차이점은 뭐냐면요, 보고를 펀뱅킹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자금의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 있느냐, 그 차이만 있습니다. 로봇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을 직접 수행을 하시면서 직접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기관이고요. 나머지 기관들은 예산을 쓸 수 있는 권한만 받고 계신 기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장에 잔액이 입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쓸 수 있는 권한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시스템에 들어오셔서 펀뱅킹 요청을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목적지 계좌로 돈이 인출만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다. 그 차이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세스는 경유계 이게 이제 삼자이체 방식 혹은 뭐 껌메리체 방식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전에 정부에서 예산을 갖고 계세요. 혹은 전문기관인 로봇산업지원을 갖고 있다가 요청을 하면 그 해당하는 예산을 인출을 해서 해당 수행기관의 경유계좌에 한번 계류를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재인출을 해서 목적지 계좌로 보낸다.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다 전산에서 또 대행을 해드리기 때문에 개념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시스템에서 입력을 하는데 저희 오히려 시스템 사용법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의한 금액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얼마의 예산을 어디로 보내야 되겠다라는 정보는 큰 아라비아 숫자 1번에 해당하는 정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비세목으로 쓸 건지는 또 사업 책임자든 펀뱅킹 담당 관리자분이 의사결정을 해주셔야겠죠. 이게 인건비다, 뭐 연구활동비다, 위탁연구개발비다 이런 등등의 비세목에 대한 처리 부분은 설정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적으로 입력하는 창이 추가로 나옵니다. 조금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예,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물건을 사시는데 사용 용도에 맞춰서 필수 입력까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입력을 하실 때 인건비성인 경우에는 소속 기관이라든가 뭐 직급 뭐 이런 쭉에 대한 기본 정보들이 참여연구원 등록을 참여자 연구원 등록을 했을 때 이미 등록이 되어 있고요. 결의 정보일 때 이거를 다 호출해서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장비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필수 입력값들을 고객님들이 다 껌껌이 넣어주셔야 돼요. 물론 이걸 전체적으로 다 넣는 게 아니라 화면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항목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물건을 사셨어요. 근데 그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뭐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넣어주시면은 그게 나중에 정산할 때 회계 담당 부서라든가 아니면 위탁 회계법인에서 정산을 할 때 이 입력값을 근거로 혹은 또 증빙값을 근거로 해서 정산을 합니다. 물론 이런 건건 입력하는 게 불편하셔서 무엇 왜 몇 건을 입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입력하는 것 자체에는 이슈가 없는데 대신에 나중에 그걸 또 다 설명하셔야 돼요. 왜 쓰셨는지, 그 다음에 그 근거는 맞는지. 그러다 보니까 필수 입력값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분해서 넣으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하시고 나중에 정산 때 한꺼번에 몰아서 소명하시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비세목 선택하고 필수 입력값을 팝업 창으로 뜨면 아까 전같이 보여드렸던 표에 필수값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표도 중요하지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쪼개진 항목에다가 필수값들을 넣어주시면은 그걸 근거로 해서 이체가 되고 혹은 거기에 대한 증명 파일들도 전자세금 계산서로 호출을 해서 첨부를 해주시면은 추가적인 증빙 서류가 크게 없이 그때그때마다 이체 관리가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예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재료 구입비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국내 부분이라든가 사용 일자라든가 그 상세 내역에 대해서 뭐 공급명, 공급가액, 뭐 그 평가에 대한 금액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전자세금 계산서 호출하면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와 위에서 입력했던 정보가 일치해야지만 저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컴퓨터를 구매했습니다. 뭐 삼성 뭐 컴퓨터 200만 원 구매를 했는데 그 200만 원에 대한 상세 내역이 예를 들어 컴퓨터 본체 150, 모니터 30, 키보드 뭐 5만 원, 마우스 5만 원, 뭐 프린터 1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이 200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정보가 상세 품목 내역과 실제로 이체하고 있는 정보 내역이 같으면 명세서를 받으신 역할을 하죠. 근데 그거에 대한 증빙이 전자세금 계산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된 정보에 대해서 호출을 하셔서 그 전자세금 계산서에 입력된 내역과 실제로 이체하시는 금액의 합이 일치가 돼야지만 저 시스템에 저장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체를 200만 원 주는데 증빙서류가 뭐 500만 원짜리가 붙어 있다든가 아니면 100만 원짜리가 붙어 있으면 안 맞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200만 원 썼으면 200만 원에 맞는 영수증, 그러니까 전자세금 계산서가 첨부가 돼야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입력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력하는 정보 호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공인인증서만 갖고 계시면 그리고 보통은 그 거래하시는 업체 사업자 번호는 아실 거예요. 아니면은 기간하고 금액 정도에 대한 필수 조건 정도는 아시면 호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조회에 대한 부분이 쭉 설명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실제 화면을 보고 하시는 건데 아니면 뭐 크게 이슈가 없긴 합니다만 사실 잘 모르시면은 1560-0369를 청구해서 전자세금 계산서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 싶다. 저희 상담 콜센터 직원들이 물론 상담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포괄적으로 질문하면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세금 계산서 어떻게 조회해요? 이렇게 하시면은 답변이 안 나가요. 그래서 로봇산업진흥원에서 계좌이체를 통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어떻게 호출해야 될까요? 이 정도까지는 좀 카테고리를 좀 소규모로 해주신 다음에 질문을 주셔요. 왜냐하면은 화면마다 전자세금 계산서 호출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로봇산업진흥원 과제를 수행하는데 몇 월 며칠자 집행내역을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호출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아니면 그걸 보고 싶다라고 안내를 부탁드리면 저희 직원들이 입력하는 화면에 동시 접속을 하거나 아니면 매뉴얼을 찾아서 고객님들한테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좀 포괄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이 좀 어려운 상황이 간혹 있어서 그런 부분을 그래서 미리 사전에 이런 대면을 할 수 있는 공간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해당하는 정보는 입력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집행내역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나중에 필수 입력 값들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사항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집행과 관련돼서 전자세금 계산서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 중에 공고가액, 부가세, 승인번호 요 6억 원, 그러니까 6가지라 그러죠. 품목, 수량, 규격, 단가, 공고가액, 부가세 요 핵심 정보 요 4가지를 건건히 입력하시든가 아니면 전자세금 계산서로 호출을 해서 그 있는 데이터로 대체하시든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많이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여비 쪽. 여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출장비지 않습니까? 출장 가시는 분은 누가 가셔야 되냐면 반드시 참여 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만이 출장을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 책임자나 아니면 참여 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 만약에 사업 책임자나 참여 인력이 아닌데 여비를 주신다는 거는 정산 때 아마 좀 곤란하실 겁니다. 사업에 참여도 안 하는 분한테 여비를 지급할 수는 없거든요.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인건비 같은 거. 인건비도 그분한테 지급을 하려면 사업 참여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크게 2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사람과 관련되는 영역이 있고 물건 구매에 관련된 영역이 있습니다. 물건과 관련되는 구매 영역은 전자세금 계산서에 있는 정보만 증빙을 잘 하시면 돼요. 네, 사람과 관련되는 영역 대표적인 게 활동비, 그 다음에 출장비, 그 다음에 인건비입니다. 이쪽 영역은 참여 인력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한테는 지급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2가지가 있겠죠. 참여 연구로 등록하고 하면 돼요. 근데 참여 연구로 등록하지 않은 분한테 지급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시적이라도 그 과제에 참여 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이 과제에 5% 이상 기여했다라는 기록을 남겨놓으시지 않으면 그분한테 임의적으로 출장비를 지원하셨다든지 아니면 물론 식사하시는 전문가 활용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전문가 활용한테 주시는 건 그냥 참여 인력이 아니고요. 이제 외부 활동, 오늘같이처럼 지금 설명회 오시기 위해서 대구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른 지방에서 계신 분이 여기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 출장비 처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반드시 참여일거로 등록된 분만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양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2가지 영역이에요. 물품 구매와 관련되는 거, 사람에 대한 활동비나 인건비성 이 2가지 영역이기 때문에 필수 입력값만 복잡하게 돼 있지 그것만 문의를 잘 해주시면은 그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면은 이제 필수 입력값도 완성이 됐고요. 이체까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확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확인 완료가 되면은 이체 완료까지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증이 됐습니다. 선 보고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계좌 이체를 통해서 집행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확정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전문기관의 가상계좌에서 사업수행기관의 운영계좌를 한번 경유했다가 마지막 최종 목적지 계좌로 이체가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카드는 선보고의 개념이 카드 사용 내역으로 조금 많이 대체가 됩니다. 아까 전에는 어느 분이 어느 거래 업체와 왜 거래하셨는지 전자세금 계산서 데이터를 했다면 카드는 사용자분도 정해져 있어요. 카드에 사용자가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가맹점 정보도 정해져 있어요. 금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해 주셔야 될 게 두 개밖에 없어요. 비세목, 그 다음에 그 비세목에 대해 설정에 따른 상세 내용, 요거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결제일도 정해져 있습니다. 뭐 매달 17일, 매달 15일, 매달 21일 뭐 등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치에 대한 재확인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카드 사용권에 대해서는 비세목 정보와 비세목에 해당하는 필수 입력 정보만 추가 입력만 해주시면 모든 집행 내역이 끝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지급 완료로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카드가 또 계좌이체와 비해서 좀 편의성이 좀 차별성이 돼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카드 결제 대금은 건별로 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누적되는 금액을 한 번에 이체하시는 거죠. 보통 한 달 동안에 한 100건의 집행권이 있다 가정하고 거기서 10,000원씩 쓰셨습니다. 그러면은 10,000원씩, 100만원, 예, 10,000원씩 100건이니까 100만원이죠. 100만원을 결제 계좌에서 카드사로 인출하게 되는 걸로 확정 버튼 눌러주시면 결제 대금이 전문기관의 계좌에서 카드 결제 대금으로 이제 이체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카드사에서 결제일날 해당 대금을 인출하는 방식을 통해서 대금이 인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액이나마 발생할 수 있는 현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명할 때 보면 현금이 도대체 어떻게 쓸 수 있냐, 다 계좌이체로만 하지 실제로 통장에서 고객한테 혹은 뭐 누군가에게 현찰로 주는 적은 없다라고 일부 말씀하세요. 예, 없습니다. 근데 현금이라는 지출 내역이 뭐냐면은 증빙 서류가 곤란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수령증, 예를 들어서 전문가 활용할 때 계좌이체를 못 주고 현금으로 찾아서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소액이나마 현장에서 직접 구매를 했는데 증빙 서류가 간이세금 계산서밖에 안 끊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운영계좌로 입금을, 그러니까 전문기관 계좌에서 운영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그 다음에 제3의 계좌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적지 계좌가 기관의 운영계좌에서 마무리가 되는 경우, 이때는 현금 지급 내용을 봅니다. 그리고 증빙이 공식적인 카드 전표도 아니고 전자세금 계산서도 아닌 기타 증빙으로밖에 안 되는 경우를 현금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현물은 실질적으로 자금의 흐름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협약서상에 기관에서 자부담하기로 하셨던 대표적인 게 인건비가 제일 많으시겠죠. 그 다음에 기관에서 혹시라도 물품으로 현물을 대시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이체 없이 그냥 기록만 남기는 방식이 현물이 되겠습니다. 지로는 요즘에 거의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방식, 카드를 쓰시던 계좌이체를 하시던 뭐 기타 여러 가지 집행 방식을 하면 건별로 그 값들이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실적 대비표라는 화면을 통해서 사업비 예산 대비 집행 그리고 잔액을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하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모니터링을 해주셔야 돼요. 정부 예산을 얼만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고객님들도 아셔야 되고, 특히 책임자분은 더더욱 잘 알고 계시다가 나중에 당해년도 사업 수행 기간 끝날 때쯤 D-한 30일 전에는 이 잔액을 맞춰 놓으셔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정산 때 되게 어렵습니다. 정산 보고서 물론 뭐 디플러스 며칠 주시죠? 60일 주시나요? 네, 60일 동안에 사업 수행 기간 끝나고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여유롭게 하시려면은 사업 종료 D-30일 전부터 잔액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특히 잔액 관리해 주실 때 지출 내용만 보시면 안 되고 매출 취소 내역 같은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카드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혹시나 계좌이체 잘못했다 다시 환수된 금액들, 이런 거에 대한 잔고 관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넉넉 잡고 90일 정도의 사업에 대한 정상 관리를 해주셔야지만 정상 보고가 마무리가 잘 됩니다. 60일 동안 하시려고 그러면 물론 못 하시는 건 아닌데 굉장히 업무에 쫓기실 거예요. 특히 한 기관에 과제가 한 개만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또 정부 예산을 받아가시는 좀 유명 기관일수록 과제 수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 정산 업무가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몰리게 되고요. 그래서 D-30일 전서부터 넉넉 잡고 90일 정도의 협약 업무 관리를 해주셔야 정산 때 불이익이 없으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잘 하시려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예산 대비 실적 대비표를 잔액을 맞춰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1년치 그걸 소급해서 맞추시려면 되게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회하는 내용은 아까 제가 집행했던 예산 대비 실적 대비표는 어떤 개념에 대한 과목 정리라면 이건 상세 내역에 대한 조회입니다. 지금까지 고객님들이 입력했던 정보들을 건별로 조회하는 건데 이거는 정밀정산 대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인건비를 쓰셨는데 같은 물품 구매를 하셨는데 왜 쓰셨는지에 대한 상세 내역이 소명이 제대로 돼 있는지, 또 그 참여 인력한테 준 거는 합법적으로 된 건지, 그러니까 규정에 맞게 합규정적으로 된 건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지금은 문제가 없으세요. 근데 정밀정산이 샘플로도 나올 수도 있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과거 것도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안 맞춰 놓으시면 2,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과거 거 소급해서 정밀정산 나왔습니다 라고 정부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억이 안 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맞춰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건별로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환입이라는 부분, 본의 아니게 사업비를 집행을 했는데 잘못 주셨어요. A라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B한테 잘못 줬다. 그러면 다시 B로부터 사업비 계좌로 수령을 해서 정부에 있는 가상계좌로 돈을 환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안 그렇게 되면 잔액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환입하는 프로세스인데 기본적인 개념은 그겁니다. 원건을 갖다 선택을 해주시고 해당 건에 대해서 취소를 하실 건지 아니면 뭐 번복을 해서 다시 통장에 돈을 넣을 건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주신 다음에 그 돈을 다시 가상계좌로 입금을 해주시는 방식입니다. 큰 틀은 똑같아요. 근데 카드 사용 내역인 경우에는 매출 취소를 일으키면 다음 달 결제 대금으로 상기가 되면서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좌이체 건에 같은 경우에는 가상계좌로 돈을 다시 환입을 해주셔야 되는 그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이체 취소권에 대한 프로세스는 원래 이체를 잘못했던 원건을 찾아가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통해서 전액 환불을 하실 건지 부분 환불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선택하는 창이 있다. 카드건은 어차피 전표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전액 취소인지 부분 취소인지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를 쓰셨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지금 화면에 정산 미표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겁니다. 원래는 개인 용도로 쓰신 거예요. 사업 목적에 안 맞게 그러실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쓸 수도 있어요. 다만 정산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사용 내역을 자부담하겠다. 즉 정부 예산으로 결제 대금을 내는 게 아니라 사비로 사업비 결제 계좌에다가 해당 금액을 입력을 해놓고 자비로 자분을 하시면 통장상의 잔액은 맞췄습니다. 정부 돈 안 쓰셨으니까. 다만 정산 데이터상 기록이 남겨있으면 좀 찜찜하시잖아요. 그거를 누락시켜달라. 미표기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사업비 카드 정산 미표기라는 건데 해당 건에 대해서는 환입력 가상계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결제계좌에다 돈을 집어넣으시고 해당 건에 대해서는 정산 미표기 혹은 사이버데스크라고 저희 그 상담 메뉴가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메뉴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비록 개인 목적으로 쓰셨으니만 스스로 먼저 자발적으로 내 개인 사비로 쓰겠다라고 의사 표현을 해주시면 정산 때 불이익이 없습니다. 공적 자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정산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가끔가다 실수로 잘못 쓰신 경우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세입니다. 이제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적 자금을 사용을 하실 때 부가세 부분을 엄밀히 얘기하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국세청에서는 이 자금에 대해 출처가 공적 자금인지 혹은 기관의 어떤 기업의 자체 자금인지 모릅니다. 거래 내역만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가세 내역은 세금을 부과가 되고 나중에 분기에 한 번씩 진출하는 부가세 환급 요청서에 이게 지출 부가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공적 자금 쓴 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110만 원짜리 카드 매출 전표가 있고 혹은 110만 원짜리 전자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됐습니다. 실제로 통장에서 110만 원이 인출이 될 거예요. 근데 100만 원만 거래 내역으로 입력을 하고 10만 원은 실질적으로 집행한 내역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3개월 있다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사전에 사전에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체는 110만 원이 됐지만 실제로 계좌 이체 내역이나 카드 세역 데이터 입력을 할 때는 100만 원만 집행했다 그러고 나머지 차액 10만 원은 3개월에 한 번 맞추시든 아니면 최소한 3개월에 한 번 맞추시든 아니면 당해년도 사업 수행 기간 끝날 때까지는 해당하는 부가세 자격납금이 사업비 계좌로, 그러니까 운용 계좌로 환입이 돼 있어야 됩니다. 왜? 부가세까지 포함돼서 인출이 됐기 때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갖다가 다시 보존을 요구로 해놓으셔야 되겠고요. 또 기관에 따라서 처음부터 그 부가세 환입을 마치지 않기 위해서 기관에서 부가세는 자부담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부한테 요청할 때도 100만 원만 요청하고 10만 원은 별도로 해당하는 업체한테 따로 주겠다. 뭐 그래서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더 불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업체는 110만 원을 끊었기 때문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110만 원이 입금이 돼야 되는데 통장을 바라봤더니 100만 원은 뭐 전문 사업비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입금되고 10만 원이 별도로 들어오면은 그게 그 건 때문에 들어온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110만 원을 입금받길 원하는 게 고객 가맹점 측 입장이다 보니까 구분해서 하실 수는 있는데 아마 그렇게 이원화해서 하시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이슈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하시는 거는 가맹점과 협의를 잘 하셔서 내가 부가세 따로 입금해 줄게 라고 해주시면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일괄로 입금하신 다음에 다시 사업 운영 계좌로 반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많이 질문 오는 게 나중에 당해년도 사업 수행 기간 끝나고 나서 부가세만큼의 자액이 발생하는 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제일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업무가 큰 틀은 됐습니다. 협약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사업 수행 기간 동안 카드를 쓰시든 계좌이체를 쓰시든 혹은 소액이나마 현금을 쓰시든 아니면 자부담으로 약속했던 현물을 쓰셨습니다. 이것들이 쭉 월별로 건별로 그래서 사업 수행 기간 통상 1년 동안 집행이 마무리가 되면 이제 물론 뭐 부가세 환급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정산이 돼야 됩니다. 정산이라는 거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업무에 대해서 보고와 함께 공적자금에 대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보고하시는 방식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제가 일단 끝나야 됩니다. 사업 수행 기간이 끝나야 된다는 게 먼저 첫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정산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나 정산 받겠다. 통상적으로 60일 동안 이 정산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위탁회계법인이 정산 업무에 대해서 중간에 선보고를 받습니다. 물론 최종 마지막 보고 대상은 로봇산업진흥원이긴 합니다만 회계법인에서 중간에 애벌 정산을, 그러니까 초벌 정산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위탁회계법인이 한번 정산을 하고 그때 건별로 입력한 정보에 대해서 혹은 이게 좀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나간 거는 확인이 됐는데 이 인건비는 참 인력이 아닌데 왜 이게 나갔습니까? 아니면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자재 출장을 가셨습니다. 너무 불편히 많은 회의를 많이 지체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명하세요 라고 요청이 하면은 건별로 요청이 들어갈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근거를 맞춰서 소명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위탁회계법인에 대한 위탁정산 보고서가 이루어집니다. 애벌 정산은 초벌 정산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로 로봇산업진흥원에서 또 2차 정산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차 정산 때는 큰 틀에서 그러니까 상세한 내역도 보겠지만 제대로 운영 기간 동안에 어떤 약속된 그 협약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협약 조건을 제대로 맞춰서 수행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마무리가 되면은 최종적으로 진흥원 정산이 마감이 됩니다. 이때 주의사항이라기보다 그때 마지막으로 핵심 사항은 집행 잔액에 대한 반납 처리 혹은 부적정 집행에 대한 반납 처리가 확정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제일 핵심이죠. 정부 예산을 잘 썼는데 잔액이 남을 수가 있거든요. 전액 딱 맞춰서 100% 집행하신 문제가 없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100% 집행을 못 하실 거예요. 그러면 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정확하게 썼다고 주장을 했지만 위탁회계법인이나 전문기관인 로봇산업진흥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적정 집행으로 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부적정 집행으로 집행권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최종 정산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것까지 반납이 되면 정산이 확정이 돼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종료가 되는 모든 사업이 끝나게 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정산 목록은 해당하는 과제에 대해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당해년도 사업 수행 기간이 끝나야 돼요. 중간에 먼저 정산을 받으실 수는 없고요. 사업이 끝나야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과제 조회에서 당해년도 사업 수행 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정산과 관련되는 보고서를 제출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카드 계좌이체 혹은 현금 현물 집행 내역들을 정확하게 월별로 맞춰서 입력만 잘 하셨다면 정산과 관련된 보고서는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1년치 통상 사업 수행 기간 동안 발생한 1년치 사업 보고서가 출력을 해서 제출을 하시게 되겠고요. 정산과 관련되는 양식은 자동 양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취합을 해서 보고서는 자동으로 완성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위 기관이 제출을 해서 중간 관리 기관이 취합을 하고 또 최상위 기관이 취합을 해서 최종 목적지는 로봇산업진흥원 최종 목적지로 보고가 되게 이렇게 단계별로 그러니까
사업비 예산은 전문기관에서 주관기관, 위탁기관 참여해서 뿌려진다면 그거의 역순으로 정산보고서가 취합이 돼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이 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초벌 정산, 그러니까 위탁회계법인 한번 정산하고 재벌 2차 정산은 전문기관에서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업비 반납에 대한 계좌 정보가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핵심이 이제 사업비 반납을 할 때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정부 예산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나온 부분에 대한 반납. 두 번째는 민간에서 자부담하신 경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의 반납.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금이 된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건 지금 사례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조금 바뀌었대요. 지금 제가 이게 옛날 버전이긴 한데 정부 지원금에서 발생한 거에서 불인정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게 돼 있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오타가 재료를 만들게 옛날 버전으로 만들어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정산 잔액 반납할 때는 불인정 금액을 제외해서 별도로 그걸로 해서 남은 걸로 잔액을 반납을 하고 불인정 금액은 또 따로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눠서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민간분담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신 예산이나 혹은 기업 자체에서 부담한 예산은 따로입니다. 이거는 정부 예산하고 별개로 관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반납하는 프로세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화면도 두 개로 이원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계좌도 반납하는 계좌 유형도 두 개입니다. 정부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계좌와 자부담, 가로 열고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과 기관 자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이 다른데 이 부분은 전문기관 혹은 관리기관에 미리 얼마의 금액을 반납해야 된다고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정산의 주체는 비록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확정의 주체는 관리기관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 관리자분이나 아니면 주관기관 관리자분이 얼마의 돈을 반납해야 된다, 어느 계좌로 하는 걸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사업수행기관이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얼마를 반납해야 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관리자만이 그걸 확정해 지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부분이 나눠져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자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제가 이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쪽 담당 직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해년도 사업수행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만 반납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인데 조금 설명 더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한 11개월 동안 수행기간이었습니다. 근데 통장에서는 잔액이 1원이라도 있으면 이자는 분기에 한 번씩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1월 31일 날 사업이 마감을 쳤습니다. 그렇지만 정산은 60일 동안 서류를 운용을 하면서 제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장에 돈이 1원이라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11월 30일 날 과제가 종료되면 한 달 정도 있다가 12월 20 며칠쯤 됐을 때 9월, 10월, 11월, 12월 마지막 4분기 때 발생한 평잔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을 해요. 통장에서. 근데 이 부분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당해년도 사업수행기간에 발생한 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해년도 사업수행기간 발생한 이자는 11월 30일 기준에서만 이자고 그 나머지 한 달에서 발생한 이자는 별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산보고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부분이 좀 정산회계일 때 좀 질문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당해년도 사업수행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만 반납 대상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금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비대면 온라인 민원 처리입니다. 카드를 쓰시다 보면은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결제일자 변경이라든가 카드 수령지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저희가 전화로 상담을 하지만 저희가 온라인 접수 채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한도 관련해서도 한도 상향 요청이 저희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비록 국가 예산으로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공적으로 쓰시는 자금이 카드사에서 좀 드리는 예산보다 좀 많이 쓰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도 상향 요청을 통해서 좀 카드 예산 조정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오류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이라 제가 100%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건 장표로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뭐 나머지는 보안 프로그램 이슈인데 카드사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금융사마다 나름대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고객님 PC하고 좀 설정이 안 맞아가지고 충돌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특히 호환성 북이나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설정해 주시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 Q&A 부분인데요. 이거는 또 장표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드리고자 했던 말씀 큰 틀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